네,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병으로 입원 중이던 서울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런 뉴스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빈소는 아직 어디에 마련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여담 야담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지 16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눈 건데요. 어떤 덕담이 오고 갔는지, 어떤 인사말이 오고 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일일까요? 원래 하던 일인데요. 여기 뭐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입니까? 네네네. 네, 지어져 있던 겁니다. 1980년대.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좋고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또 경쟁 때문에 생긴 네. 상처를 또 서로 좀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요일 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해도 네.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후보님은 지난 대선 때 저하고 당내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고 그동안 또 대통령으로서 또 경기지사로서 네. 함께 이제 국정을 끌어왔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주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겠고 보니까 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가수입니다. 정책을 통한 선의 경쟁을 펼쳐 주십사.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대통령님께서 시정 연설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서 너무 좀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를 정말 잘 수행해 오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로 우리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많이 도와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는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서로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만난 것 아주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시정연설 내용 자신의 생각과 똑같은 것 같다. 놀랐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도록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소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 만나는 거 선거법 위반 소지 다분하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 대선 후보 만나도 되느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청와대는 결국 만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선관위에 유권 해석까지 받았다고 하던데요. 좀 과한 비판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번 20대 대선을 포함하면은 총 8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현직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 후보가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것은 단 2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관행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일이고요. 그 두 번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동영 당시 민주당 후보,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탄핵을 당한 상태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준표 여당 후보, 이렇게 두 번의 예외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관위에서 유권해서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오늘 회동 철저하게 비정치적 사안만 이야기를 할 것이다. 특별한 내용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네. 그럼에도 국민들이 보는 오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서 김만배 씨에 대한 성급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결국 영장이 기각돼서 검찰의 엉뚱한 수사에 굉장히 많은 비판의 화살이 쏟아진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장동에 관한 수사가 과연 검찰이 제대로 온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여권의 대선 주자를 만나서 나누고 있었던 모종의 얘기 속에 혹시 수사와 관련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들어갈 개연성과 그런 국민적 의혹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커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런 국민적 비판이 커지게 된 배경에는 대장동, 특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모두 직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야기할 때 이재명 후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겠죠. 네. 이제 지사 지금 그만뒀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을 가지고 이게 뭐 대장동 수사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냐, 수사의 공정성을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연결시킬 때 그걸 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두 분이 면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수사의 방향을 튼다거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미 지금도 두 분은 같은 당 소속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뭐 면담을 하고 말고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억지 주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회동 자체를 놓고서 또 서로 상반된 의견을 밝혀주셨는데요. 오늘 회동에서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기밀이다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이 이야기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가 문재인 대통령 뒤를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계승자임을 자임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제 정책보다는 이렇게 뭐 다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네거티브한 측면들을 보도를 많이 해주니까 정책은 아무리 얘기해도 빛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정책을 통해서 경쟁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번에 뵀을 때에 비해서 얼굴이 좀 좋아지셨다고 하셨더니 대통령께서 이제는 뭐 피곤이 누적돼서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현재도 지금 이빨 하나가 빠져 있다. 국가 기밀입니까? 예, 이빨 하나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체력 안배도 참 잘해야 되고 일종의 극한 직업이라 체력 안배도 잘해야 되고 일 욕심을 내면 한두 것도 없더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 기후 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그런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게 더 클 것 같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을 하셨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농담 삼아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철희 수석의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국가 기밀이다라는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철희 수석이 브리핑을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국가 기밀입니까? 라고 옆에 배석한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였었네요.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 짐을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야당에서 보면은
저런 이야기들이 혹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조심스럽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오늘 회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난 것 아니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 대화의 맥락은 사실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이제 전환의 시대이고 산업의 전환,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이제 이런 과제들이 앞으로 더 우리 사회에서 큰 아젠다가 될 것인데 더 이런 이제 변화의 방향을 앞으로 잘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후보로서는 이제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신 정식 후보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그런 것들 좀 잘 정책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은 굉장히 원론적이다. 원론적인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회동을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철희 수석 브리핑 이 내용 하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꼭 뵙고 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꼭 뵈면 꼭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편하게 받으시면서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 심정 아시겠죠? 라는 말씀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4년 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4년 뒤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서 당시 경쟁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4년 전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다음에 들려드린 이야기까지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정책도 좀 과감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이재명 지사는 가끔 제가 놀라는 건데 대통령과 제 생각이 너무 일치해서 놀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덕담 차원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민주정치사에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 전례 없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김명민 전 비대위원 어떻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4년 전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 사과했고 어떻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문재인 정부와 결이 다른 경기도의 정책들을 봤던 기억들이 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같은 표현들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는 조금 전 이철희 수석이 얘기했던 지지율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말 지지율이 지난번 4.7 보궐선거의 LH 파동으로 인한 그 부동산 문제로 국민적 여론이 요동쳤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안정적인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싶은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원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바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 과정 속에서 화끈한 지지를 얻어내기보다는 상임 고문직에 국한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 있었던 2017년도의 경선 과정들을 다시 한번 꺼내고 언급하면서 원팀으로 함께하는 모습들을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좀 전에 송영길 대표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상당히 결이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대장동 의혹 등으로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오히려 정권 말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들이 상호 뒤바뀌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금 더 의존하는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보인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마음을 좀 얻고 싶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회동에 임하는 속마음에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속마음에는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을 텐데 사실 저는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이 많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는데요. 아, 그래요? 두 분이 이제 정책에 있어서는 아주 집요한 관심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두 분이 굉장히 닮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당에 오래 계시던 분들로부터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공감 그리고 연결되는 닮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회동에서도 산업 전환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소견에 대해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 분이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권 말 지지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데 네. 사실 좋은 것은 닮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지금 5년차 정권 말 지지율이나 국민들의 평가를 보면서 이제 배워야 될,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들을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차담회는 한 5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4년 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모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정책 등 보면 자신의 생각과 참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또 공식 반응 어떻게 내놓을지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소영 의원께서 과거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의 대선 후보의 만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과거 대통령과 여당 후보의 회동과 관련한 영상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노무현 민당 대통령 후보와 한학갑 대표 등 신임 민당 지도부를 맞은 김대중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덕담을 건넸습니다. 너무 이제 별로 필요해 보이지 않고 별로 필요해 보이지 않다고. 그래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후보는 서울과 고향인 전북에서 각각 유효 득표수의 49.5%와 81.3%를 얻는 등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국 9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고 예, 이 회동을 보면은 뭐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도 또 대선 후보가 대통령을 만났고요. 회동 자체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는 것은 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요. 여당의 후보와 대통령의 만남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커져나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핵심 측근으로 활동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이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달리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고 오히려 유동규 씨에 대한 최종 기소에는 배임죄가 빠져 있는 등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향한 수사 꼬리 자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수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여권의 후보 간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고 그리고 예비 후보로도 아마 선관위에 등록을 했었죠. 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은 청와대에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정치적인 사안만 이야기를 한다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없다 이런 유권 해석을 받고 또 과거 현직 대통령과 여당 후보의 만남 역시 그런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청와대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와중에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이제 더 이상 경기도지사는 아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자신의 각오와 마음을 담은 사진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의원님 이 사진 보셨습니까? 저요? 예. 네, 봤습니다. 자, 흔히 저렇게 구두를 새로 신는다, 신발을 새로 신는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 뭐 이런 각오가 담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신발끈을 고쳐맨다는 표현도 쓰고요. 네.
오늘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사진이 또 흑백으로 돼 있네요. 예. 저 사진 속에 담긴 이재명 후보의 의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당의 대선 후보라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더군다나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 의혹을 또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 그렇습니다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니까 제가 또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고비들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이 다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또 어떻게 넘어야 할지 또 과연 넘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어느 대선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대선이라는 건 네.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 화천대유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의혹을 벗어야 되는 네. 과제와 어떤 그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와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을 보더라도 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성은 아직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인 상황에서 과거에 본인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때 이제 여러 김포나 이런 곳의 유세장에서도 본인이 직접 구두로 설명하신 적이 있듯이 민영개발로 전환될 뻔한 것을 적극적인 어떤 지분을 설정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사실 공공의 이익을 조금 더 환수했던 그런 시도를 한 사건이었음이 저는 곧 정리가 돼서 이제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 사건의 실체와 정말 이익을 가져간 사람들이 누군지 그게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나는 그림 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는 게요. 그림. 저희가 이게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을 시청자분들께 못 보여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를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나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나무 하나를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백송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네요. 라고 하면서 이 백송을 심은 사람이 좀 특이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자들이 좀 의아해했죠. 근데 연합뉴스 기자가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 문자로 질문을 던진 것 같고 이재명 지사가 연합뉴스의 문자 메시지로 전두환이 기념 식수한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를 향해서 특이한 분이 1983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 소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1945년생 소나무라고 하고 이 발언은 다시 한번 광주 방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는 잘했다. 이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의도의 발언 아닌가 싶어서 저희 네. 김병민 전 비대위원 지금 윤석열 예. 후보 캠프에 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대변인으로 있고요. 예. 아마도 정치적 프레임 전환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 있는 대선 후보를 향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좀 일깨우려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에 있는 구두 장면도 보면 사진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캠페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 정치를 참 잘 활용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그래왔고 또 이재명 후보 못지않게 과거에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이미지 정치를 잘 활용했고 낡은 구두 사진으로 SNS에 글을 올렸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그만두게 됐던 배경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이미지로 보여지는 측면보다 그 안에 있는 본질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난날 깨닫지 않았을까 싶고요. 각종 정치적 프레임과 화려한 달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미지로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는 내용보다 국민들께서 제일 궁금한 건 과연 그 엄청난 금액이 민간 개발업자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었던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검 혹은 여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내용을
국민들 앞에 조금 더 선명히 보여주면서 나머지 정치적 캠페인도 함께 나가면 국민들 보시기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에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뭐 디지털 정책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이라든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오늘 오전에 만났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였는데 과연 국정감사가 잘 됐을까요?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마스크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쓰고 나오면서 전운이 감돌았고 오전 국정감사는 끝내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법 제127조 특히 청와대 운영위원회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특정한 구호 그러니까 청와대와 관계없는 특정한 구호와 리본을 달고 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은 지금 다들 보셨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고 국민의 최고 관심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야당으로서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존경하는 한준호 의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지적 잘해 주셨. 전부 다 깨구리가 올챙이띠 시절 생각 못한다고. 거기 계시는 분들께서 민주당에서 야당일 때 했던 행위들은 잊으셨습니까? 본인들이 한 부분들은 옳고 적반하장도 아주 이만부득이지 대통령을 향해서 특검 주장하는데 이거 못할 일입니까? 그렇다면 저도 마스크에다가는 뭐 김용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또 가슴에 다는 거에다가는 윤석열 120시간 노동 뭐 망언 뭐 이런 거 달고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당 간사들께서 좀 더 그 논의를 해주시고 그 논의가 이 결론이 날 때까지 잠시 회의를 중지할까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엎드리는 겁니까? 김정재 의원 말씀 삼가세요. 이런 장면 볼 때마다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유. 저렇게 하려고 의도를 한 것인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관부처인데 저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당은 야당대로 따지고 싶은 거 따지면 되는 것이고 여당도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인데 꼭 저렇게 싸우다가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하고 땅땅땅 하고 일단 정의가 되고 말이죠. 이게 국민들 보실 때 진짜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제가 속한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저런 거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10월 한 달 동안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국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국회의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고 공무원들이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 권한, 뭐 정책에 대한 집행 권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산자위에 있습니다. 산자위 국감 때도 야당 의원님들이 질의 내용은 수소 경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소 허브를 어디에다 뭐 설치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켓은 뭐 또 마스크는 대장동 특검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혀 관련 없는 질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물론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뭐 주장과 발언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과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시각을 좀 고려하면서 하는 게 서로 간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10월 한 달 내내 들었습니다. 예, 직접 유세훈 의원께서 국정감사 진행하면서 네. 과거보다는 상당히 저런 상황이 덜 벌어지긴 합니다만 이제는 좀 국민들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거 야당이 의도를 갖고 일부러 오늘 파행으로 끝낸 건가? 아니면 여당이 계속 국정감사하면 피곤하니까 여당이 저거 끝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당과 야당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둘이 속으로는 이렇게 끝내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사전에 이신전심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여당 의원의 시각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국감장은 사실 야당의 꽃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일 텐데요. 야당 입장에서 늘 아쉬운 게 자료 제출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들을 정부가 제공해 주지 않는 상태였고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증인들 채택을 해주지 않는 거대 여당 의석의 힘으로 야당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은 늘 있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만의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다소 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과 여건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들께 국정감사를 통한 정부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이 또한 시정해 나가야 되는 앞으로 무거운 숙제들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 오후에는 재개가 돼서 과연 이런저런 질문들이 오고 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